네, 이번에는 사장 복지국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사회복지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가? 시장에만 맡기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 시장 실패의 요인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예요. 재화의 성격이 비경합, 비배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때 그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 혹은 달리 얘기하면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예를 저해하지 않는다. 이런 속성을 비경합, 비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배제 혹은 비배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혹은 생산에 관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소비를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경합적이고 즉 내가 소비한다고 남의 소비가 줄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배제적 내가 그거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내가 그걸 소비하는 걸 못하게 막을 수도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만드는 데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부담 없이 이용만 하려고 하는 무슨 문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남들에게 주지만 근데 그게 나에게 돈으로 돌아오진 않는 거. 이걸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 좋은 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건 기본으로 굳이 남 좋은 일을 내가 왜 해 해서 잘 시장에 맡기면 잘 안 해요. 이걸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영역은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염병 치료 요걸 하면 사실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만 굳이 남들이 혜택 보는 걸 민간의 기업이 내가 특별히 나한테 돈이 되지 않는 걸 하겠다라고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개입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수질 오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딱히 다른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굳이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남에게는 피해가 되고 나한테는 득이 되는 그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혹은 환경 그 부담금 같은 걸 부과를 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 비대칭이에요.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는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과 그것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량이 어느 정도 비등해야 양쪽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 관계에서는 구매자나 혹은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보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역선택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요런 거가 있죠.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같은 영역은요. 공급자, 즉 판매자가 있죠. 판매자가 있고 그걸 구매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차가 똥차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 의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누가 안다? 판매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지만 그걸 구매하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나 의료 서비스에서는 그 정보가 떨어지는 구매자들이 실제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실제보다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적은 그러니까 질이 낮은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품질이 낮은 상품이 시장에 몰리면서 실제로 정보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적은 그러니까 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판매하는 자가 있고요. 보험 회사가 있고 보험을 구매하려는 자 가입자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직 위험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건강 위험은
보험 회사보다는 당사자, 즉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 구매자가 더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판매자인 보험회사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험을 시장에만 맡기면 어떤 사람들만 고위험금의 사람들만 이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야 되는 급여 비용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매자가 예를 들어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판매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 예를 들어 질 떨어지는 중고차만 혹은 보기에는 괜찮지만 사실은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사실은 좀 싸구려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역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의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또 여기서는 역선택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는요. 예를 들어 어차피 내가 이 차 막 똥차처럼 막 굴려도 구매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차 관리 잘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가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단가가 싼 그치만 겉으로는 좀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만 선택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냥 보험 믿고 건강관리 안 하거나 뭐 실직해도 괜찮아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이제 덜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그런다고 쟤네들이 알겠어 이런 문제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 커질수록 익명성으로 인한 개인의 책임감이 약화되어서 이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영역에서는 건강이나 실업하고 관련된 실업보험이나 건강 문제에서 특히 건강보험에서 이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이 강한 영역은 따라서 이제 시장에만 맡기면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분야가 아까 의료 서비스, 보험, 중고차 매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이게 이제 왜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는가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 요인은 이 정보 비대칭에 있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에요. 누군가의 위험 발생이 다른 사람의 위험 발생 가능성과 무관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관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그러면 이건 시장 실패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염병 문제죠.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이 되게 아파요. 그러면 나도 아프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 그 회사들 혹은 내 주변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다 망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입니다. 경제 상황이 서로 안 좋을 때 혹은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울 수 있죠. 이게 이제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보험 분야에서도 우리 앞에서 정보 비대칭이 특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실업 문제하고 건강보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실업과 건강보험은 정보 비대칭 문제도 있지만 사실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발생 가능성도 높은 분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건강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경제 상황 때문에 줄줄이 도산되거나 줄줄이 잘려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관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일 때는 이건 민간보험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왜 국가가 그러니까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의료 서비스의 정부 개입의 근거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이것도 의료 서비스가 국가가 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의 결과로 나타나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모두 다 의료 서비스가 왜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자, 근데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거는 약간 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모두 필요로 하는 그런 재화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근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보험을 혹은 건강보험을 민간의 시장에만 맡기게 되면 대표적으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이라든지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크죠. 그죠? 이거는 정보 비대칭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플러스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도 왜 민간의 보험에만 맡기면 안 되는가 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는 그야말로 스케일이 큰 걸 얘기하는 거죠.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시장에서 공급할 때 A라는 회사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기업이고요. B는 뭐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얘는 대량 생산을 하고 얘는 소량 생산을 해요. 얘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건을 시장에 팔아도 얘는 가격을 더 얘보다 다운을 시켜서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비싼 얘보다는 이쪽 물건을 주로 사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얘가 제거가 되면 남는 얘가 뭐가 돼요? 독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독점이 된 이후부터 얘가 가격을 올려도 기본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독점에 발생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독점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이즈가 큰 기업과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 경쟁을 하면 완전 경쟁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불완전 경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점은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불안정 경쟁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기업이 동등한 경쟁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 게 바로 이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규모의 경제, 독점, 불안정 경쟁이 다 시장 실패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얘기를 했고요. 능력에 따른 시장의 분배는 기본으로 불평등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재활화 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는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위는 낮추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징수한 세금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은 올리는, 그래서 결과의 차이를 좀 줄이는 그런 재분배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저소득층도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 이걸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요. 베버리지가 얘기했던 내셔널 미니멈이죠. 국민 최저선의 실현 있잖아요. 이것에 초점을 두는 국가가 바로 복지국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학자인 에스핑 앤더슨 혹은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 부르는 학자는요,
학자는 그러니까 산업화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루어진 국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산업화 정도가 비슷한 나라들은 복지도 비슷하게 발달을 했는가 아니면 복지 발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이걸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때 이제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했던 변수가 탈상품화라는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층화라는 지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복지국가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국가들의 복지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해야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판매를 해야 그 대가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장애를 입어 노령으로 혹은 가고주의 사망으로 산재를 입어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즉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을 때 그럼 나는 돈을 벌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산재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 수 없게 되어도 그래도 국가의 사회복지 급여를 통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이것을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 막강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장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탈상품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져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가 되고 국가의 책임이 강조가 됐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탈상품화 정도가 높으면 복지 발달 정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가장 높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조합주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거고요.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서 기존의 계급이나 계층 구조를 강화하거나 이게 바로 조합주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사회보험의 특징은 조합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이미 형성이 된 계층의 차이가 있고요. 각 계층별로 각각의 조합을 운영을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니네는 니네끼리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미 기존의 사회에서 형성된 계층 구조나 계급을 사회복지 조합,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조합을 계층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고 싶은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존 계층을 사회복지 제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건 조합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오히려 선별적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선별적 복지 정책이 하나 생기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구조로 이게 전개가 되죠.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별적 제도가 생겨나면 이게 또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생기면서 오히려 사회 계층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 정책이 계층을 만드는 요런 성격이 강한 건 자유주의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계층화 정도가 가장 큰 거고요. 오히려 사회 정책을 통해서 기존의 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건 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만만치 않게 높지만 그래도 얘가 더 계층화 정도가 높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합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이런 균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 통합을 증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층화의 정대가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갈수록 국가 책임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조를 한다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니네들이 기본으로 시장에서 일하라.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노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뭐 노령인 경우 이럴 때에는 국가가 선별적으로 공공부조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별적 공공부조를 강조를 하고 시장이 일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합주의를 우리가 보수주의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요, 힘들 때 일단 가족이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듯이 가족이 복지 역할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국가는요, 어떤 역할을 하죠? 그 가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의 차이는,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가족이 했던 아이 돌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국가가 중심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함께 돌봄 센터를 만들고 아이 돌봄미를 파견하는 정책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엄마들이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거는 중심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오히려 양육 수당을 주고 가족에게 뭐 아동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모 급여를 주고 이런 것들 있죠. 가족에게 돈을 줌으로써 이 돈 갖고 야, 너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말이야, 이 돈 갖고 네가 집에서 애 잘 키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합주의 혹은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가 일을 하긴 하는데 국가가 가족의 기존 기능을 뭐 대신해서 일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족이 기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보조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가 주변 역할을 하는 게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국가가 중심이고 시장이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 근데 조합주의 국가는 시장 역할은 주변적이고요. 가족이 중심 역할을 하고 그 가족을 국가가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국가로 자유주의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위에는 캐나다 정도를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낮고 그다음에 계층화 정도는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는 거고요. 국가 정책은 선별주의 원칙 그리고 공공부조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책임은 가장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의 복지는 시장에서의 민간 복지를 보완하는 역할 정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특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시장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속성이 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네가 시장에서 일하다라 시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고취할 것을 강조합니다. 각자가 시장을 통해서 살아가라. 그거 안 되는 사람만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복지를 축소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뭐죠? 예, 이름에 에가 들어가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에로 외우세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아요. 즉 복지 수준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고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거고요. 보편주의 원칙, 사회 통합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여성들 일해도 돼요. 애들은 지금부터는 국가가 봐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 대상으로 포괄한다라는 것은요. 저소득이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합주의 혹은 보수주의 국가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유럽 내륙 국가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탈상품화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네들은 사회보험을 강조하는데 이 사회보험이 조합주의 방식이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조합들을 운영을 하고 따라서 돈이 많은 계층들은 많이 내고 많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의 혜택도 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다수의 운영 주체
그래서 같은 위험에 산재라고 하더라도 산재에 대응하는 계층별 서로 다수의 운영 주체, 즉 조합이 존재하는 거고요. 나는 너희들이랑 섞이지 않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분절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층을 섞는다, 섞지 않는다. 계층을 섞지 않으려고 해요. 계층 간 이동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는 가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조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신념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은 엄마가 봐라. 그리고 아빠가 이제 밖에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해서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계층을 주로 원칙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 학자들의 복지국가 유형화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얘기했던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이고요. 자, 퍼니스 틸톤입니다. 스톤. 이제 스톤이에요. 돌을 들고 적극 보복할 거야. 적극 보복.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적극 국가는요. 국가가 시장을 적극 비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 보장 국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기본적인 불평등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좀 평등하게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최저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회복지국가는요. 애초에 불평등 자체를 줄이는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들이 이제 퍼니스 틸톤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국가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공공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퍼니스 틸톤 모형에서는 사회보장국가가 공공구조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에 중점을 두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국가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형성된 계층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조합주의 방식의 사회보험에 보다 더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트머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자녀적 것과 제도적인 얘기는 했었어요. 누구죠? 윌렌스키 르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의 앞부분이죠. 333페이지에서 윌렌스키 르보가 사회복지 제도가 다른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자, 1차적으로는 가족이나 시장제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되 그거가 펑크가 날 때 그럴 때에만 보충을 하고 그럴 때에만 일시적, 임시적, 제한적으로 보충하고 사회복지는 빠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자녀적인 거였고요. 아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도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윌렌스키와 르보가 얘기했던 이 내용에 티트머스가 중간에 이제 요걸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산업성취 수행 모형이라는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울 때는 버스 산업으로 외우세요. 버스 산업. 그러니까 버스를 멋으로 바꿔서 티트머스는 산업 성취 수행 모형 해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 얘기했던 조합주의 복지국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계층의 차이를 사회보험으로 그러니까 그 조합주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합을 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으로 계층별로 혹은 직업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그 보험조합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의 형태도 뭐 양도 급여별로, 그러니까 계층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는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 체제에서의 불평등을 그 차이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산업성취 수용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쉬라는요. 이런 미친나 분통 터져 이렇게 외우세요. 미쉬라는요. 분통입니다. 분화된 그리고 통합된 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 분화된 복지국가에선 사회복지와 경제를 서로 경쟁관계 혹은 대립관계, 얘가 높아지면 얘를 말아먹고 얘가
높아지면 얘를 말아먹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너무 확대되면 사람들이 복지에 의존해서 열심히 일을 하네. 그럼 경제를 망쳐. 그러니까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사회복지를 잔여적으로 수행을 하자. 이게 이제 분화적 복지국가가 되는 거고요. 통합된 복지국가는 경제와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생관계에 있을 수 있다. 서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통합된 복지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지국가 발달 이론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서구 역사에서 복지국가가 영국에서 발달이 된 게 1942년에 베버리지가 보고서 냈고 그리고 3년 뒤인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집권한 노동당에서 베버리지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법과 제도를 갖춘 이때부터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지국가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가? 복지국가라고 하면 국가주도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주도의 사회복지 정책들은 도대체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아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산업화 이론이에요. 산업화 이론은 말 그대로요. 복지를 끌어올린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가장 핵심 원인은 산업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우리가 자녀복지 그다음에 제도복지를 얘기했던 윌렌스키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산업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 빈곤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공중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라든지 장애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사회 문제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계속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로 우리가 확보한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화로 인해 유발된 새로운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제도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산업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발달의 핵심은 뭐다? 산업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경제 성장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산업화 정도가 비슷하면 두 나라의 사회복지의 발달 수준도 비슷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산업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가들의 산업화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도 비슷하게 수렴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수렴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발전은 되게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산업화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도 유사하게 수렴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간의 차이점보다는 비슷한 수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에스밍 앤더슨이 어느 정도 산업화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국가들의 복지국가 발달 수준이 비슷했어요? 비슷하지 않았어요?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보다는 조합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가 훨씬 더 복지국가 발달 정도 혹은 탈상품화 정도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수준은 왜 비슷한데 왜 이렇게 복지국가 발달 수준이 컸는가? 이거를 산업화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지?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너무나 산업화 이론에서 너무 경제 변수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데올로기라든지 즉 이념의 차이라든지 정치적인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권 이론이에요. 자, 시민권 이론을 제창한 사람은 토마스 험프리 마셜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시민권은 말 그대로요. 이제 복지는 시민의 권리가 되었다. 그럼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복지라면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 되었다라는 말과 시민은 복지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민의 권리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가? 18세기에는 공민권이, 19세기에는 정치권이, 20세기에는 사회권이 발달을 했는데 그 중에 사회권의 핵심이 바로 이게 복지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에 대한 권리, 물론 이제 교육에 대한 권리도 들어가지만 이 복지권이 바로 사회권의 핵심이다. 근데 20세기의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사회권의 핵심인 복지를 국가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이 되면서 복지 정책은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그래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권의 핵심은 곧 복지권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20세기 중반에 이제 복지국가로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민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마셔 18 공정사회 이렇게 외우세요. 마셜은 18 공정사회입니다. 18세기부터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으로 시민의 권리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사회권의 확립으로 복지국가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각각 이제 공정사회,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발달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민의 권리가 더 많이 확장이 되고 발달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보면 사회가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지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경제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엄청 심각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그 시기에 오히려 이념적으로만 보면 보다 더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거.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한데 근데 시민의 권리는 보다 더 평등을 향해 갔지? 같은 시기에 평등과 불평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18세기부터 20세기가 이렇게 평등과 불평등이 양립했던 혹은 공존했던 특수한 시기였다라고 마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양심 이론이에요. 사회 양심 이론과 사회 통제 이론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A가 B에게 뭔가를 줘요. 자, 이게 B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즉 A가 정말 이 사람의 문제가 가슴 아파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이 사람에 대한 의무감을 느껴서 혹은 책임감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국민, 특히 이제 빈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자선이다. 그래서 도와야지만 내 양심이 편해. 그 다음에 그를 돕고 싶어. 이타가 되는 거죠. 이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이라든지 이타라든지 인도주의라든지 혹은 의무감,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자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건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근데 거꾸로요. 사실 이 A가 B에게 뭔가를 챙겨주는 것은 사실은 이 A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받아먹은 거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깝치지 마라 라고 얘를 뭐 하기 위해서다?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걔한테 일단 뭔가를 챙겨준다라는 얘기예요. 받아먹은 게 있으니 까불지 않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혹은 이걸 달리 얘기하면 기존의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협할 것 같은 대상들에게 사회복지 정책 하나 만들어주고 야, 너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니네 질서를 혼란시키게 하는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만 기득권 즉 지배 세력의 이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지배 세력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그거에 조금 독이 되겠다 싶은 독이 될 것 같은 애들한테 야, 이거 먹고 너네 떨어져.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가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1883년에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거 뭐 사람들이 이뻐서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무슨 사상에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는데 이거 가만두면 기존의 사회 질서인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 추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이 보험 먹고 떨어져. 사회주의 하지 마.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점 자본 이론이에요. 이걸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 권력 자원 이론, 사회 민주주의 이론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독신이야. 우리 권사님 독신. 그래서 독점 자본 이론인 신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 이론이고요. 권력자원 이론은 얘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다. 권사님 독신 해가지고 뭐가 뭐랑 짝인가를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점 자본 이론에서는요. 기본으로 복지국가 발전은 독점 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야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면 득을 보는 게 누구예요? 독점 자본계급이에요. 그래서 독점 자본계급이 계속 이런 이익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무슨 문제를 낳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를 낳잖아요. 그걸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못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사회 문제를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문제를 그때그때 쓸어 담는 청소부들이 필요해요. 이걸 누가 맡는다? 행정관료들이 만드는 사회복지 정책이 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 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자면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고 물가가 너무 폭등하고 해서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 뭐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독점 자본가들이 이익을 누리는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사회적 도전들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쓸어 담는 역할을 복지정책이 맡아줌으로써 이제 그런 위기를 줄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저 자본계급이 시키는 대로 그저 자본계급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결국은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국가가 물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건 행정관료들이에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장 질서가 안정화되어야 국가가 기본으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 시장 질서 즉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독점 자본계급들이 더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근데 무슨 국가가 정책을 만든 이유 자체가 독점 자본가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국가가 자본주의의 도구에 불과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관점이 도구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사님입니다. 권력자원 이론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독점 자본 이론에서는 독점 자본 계급, 자본가 계급이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권력자원 이론에서는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쟁취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계급 갈등입니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계급이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뭘 갖고 있어요? 경제적 자원을 등에 업고 싸우죠. 경제적 자원을 갖고 싸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졌는가에 영향을 받는데 확실한 자원, 경제적 자원은 자본가 계급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는데 근데 노동자들이 무슨 자원을 갖게 되었다? 정치적 자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자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투표권이죠. 노동자들은요. 그 자본가 계급보다 돈은 없지만 쪽수가 많습니다. 근데 쪽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그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머릿수 많은 사람들의 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의 목소리는 파워가 약하지만 이들이 연대하기 시작하면 강력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노동자 정당이죠. 그러니까 노동당과 같은 정당을 만든다거나 이러면서 정치적 파워를 키웠고 그래서 이제 행정관료들은 이들을 위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권력자원 이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익집단 이론인데요. 국가의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특히 예산은 제한적인데 그 예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쪽에 많이 줘. 야, 우리 쪽에 많이 줘. 장애인 쪽, 한부모 쪽, 아동 쪽, 노인 쪽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익 집단들이 기본으로 국가 예산의 분배를 둘러싼 혹은 국가의 자원을
내 분배를 둘러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을 국가가 중재한 결과가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 이만큼 가져. 야, 너네 이만큼 가지고, 야, 니네는 이만큼 가져. 야, 니네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중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는 야, 싸우지 마라. 똑같이 배분해 줄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이익 집단의 그 파워가 더 큰 쪽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을 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정치적인 힘이 결국은 크면 클수록 국가의 예산을 혹은 자원을 더 많이 따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갈수록 노인 파워가 커지죠. 일단 노인의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투표율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어떤 연령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인들의 파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갈수록 노인 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확산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언제? 1883년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쌈질, 질병보험이죠. 사산, 1884년에 산재보험이죠. 연구에서요. 자, 889년에는 연구입니다. 연금이죠. 노령연금 뭐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보험은 독일이었고요. 그럼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어느 대륙에 주로 있었을까요? 주로 유럽입니다. 왜 그래요?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왜 유럽? 독일이 했대. 야, 그럼 우리도. 야, 쟤네도 했대. 그럼 우리도. 인접국가로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인접국가를 모방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접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발달은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서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그다음에 독점 자본 계급을 위해서 산업화 문제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어서 내지는 예를 들어 쟤네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쟤네들 까불지 말게 좀 조용히 좀 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떤 이유가 예를 들어 똑같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 나라에 그거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는 결국은 국가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국가 중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집단의 파워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노인 집단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A 국가와 B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요. 노동자들의 정치적 파워가 비슷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만드는가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의 핵심은 무슨 변수다? 국가 자체라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정책은 누가 만들어요? 국가의 행정 관료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관료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야, 이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예산 줄이자. 일도 줄이자.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내년도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더 하자. 그러니까 예산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해. 후자가 맞는 거죠. 이것을 자기 몸집을 불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늘려나가고 복지 정책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국가 관료들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엘리트 이론은요.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